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7일이 되겠습니다. 12월 7일은 무슨 날인가 하고 보니까 일단 대설이네요. 큰 대자에 눈설자. 눈이 크게 온다는 날인데. 물론 뭐 대설이란 날짜에 맞춰서 눈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건 아니죠. 어, 어찌됐든 지금은 날도 춥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비 대신 눈이 올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얘기죠. 글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겨울엔 눈이 그래도 제법 왔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지구 그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제 그렇겠지만은 겨울에도 이제 눈이지만 비가 그래도 전보다 자주 오는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음, 뭐 어찌됐든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제 날씨가 추운 이제 겨울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12월 7일이면 이제 겨울이 막 이제 깊어가는 그런 이제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무슨 날인가 하고 보니까 국제 민간 항공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말 그대로 민간 항공 민간 차원에서 어, 이 항공의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료를 좀 찾아봐도 뭔가 이제 국가적이나 아니면은 뭐 이 공공기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자료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뭐 민간 행사든 아니면 공공 행사든 뭐 어찌됐든 항공이 날이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뭐 하늘에 보면은 비행기가 수도 없이 떠다니죠. 어, 근데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는데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바로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뭐, 지상에서 일어나는 차량의 사고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다에서 일어나는 선박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 보면은 그래도 항공기 사고율이 이제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높이 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면 이제 사고의 규모가 이제 대형화된다라는데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다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제민간 항공의 날도 제정이 된 거 아닌가 하는 뒷배경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진주만 공습이 있었던 날이더라고요. 즉 일본이 미국을 이제 그 하와이 제도의 진주만을 갖다 이제 기습적으로 포격한 날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사상이 됐죠. 어, 뭐 일본 입장에서는 선전포고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선전포고가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이제 선전포고 없는 기습 공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과 일본의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거다 아니면 전쟁을 걸어올 거다라고 아주 예전역에 일찍이 그렇게 예언한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초대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은 그런 해안을 갖고 계셨는지 정말 어,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12월 7일 대설, 그다음에 국제민간항공의 날, 그다음에 진주만공습에 대해서 제가 좀 어, 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설과 세계 민간항공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알아본다기보다는 지난해에 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뭐 반복해봐야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방송을 해드렸던 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뭐 대설을 하면은 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24절기 중에 하나로 이제 큰 눈, 이제 겨울이 아주 이제 깊어간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요. 민간 항공의 날은 뭐 민간 차원에서지만 이제 항공인들이 자신들의 하는 뭐 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전도 그렇고 승객을 또 실어 나르려야 되는 그런 업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뭔가 좀 더 나은 항공 안전과 서비스를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분위기를 쇄신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념을 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대설하면 눈이 와야 되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네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은 오늘이 바로 진주만 공습이 이제 있었던 날이 되겠습니다. 자, 진주만 공습.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어려서 진주만 공습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 저 남해안에 진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거기를 누가 뭐 공격을 했나? 이렇게 알았는데 그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펄 하버를 이제
예, 그 일본 측에서 항공모함을 끌고 가서 이제 그 위에 비행기를 싣고 가서 그냥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배와 그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비행기들을 다 어, 파괴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전쟁을 벌린 날이 바로 오늘 진주만 공습일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이 일본과 미국이 이제 붙은 어, 그 전쟁이 이제 태평양 전쟁인데 그 태평양 전쟁 중에 있었던 일부예요. 진주만 공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 예, 제일 초절에 그렇게 써 있죠.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태평양 전쟁의 일부분이다. 진주만 공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수많은 전투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익히 알다시피 미국과 일본 이제 두 나라 국기가 나와 있는데 미국과 일본이 이제 전투를 벌인 전쟁이고 그다음에 그 피해 규모가 어떤지 한번 쭉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미국은 전함 8척, 순양함 6척, 구축함 29척, 잠수함 9척, 항공기 390대가 이제 망가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일본은 뭐 망가진 거나 다름없죠. 이제 음, 일본은 이제 항공모함 6척, 그다음에 전함 2척, 순양함 3척, 구축함 9척, 항공기 441대, 잠수함 5척, 소형 5척 해서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어, 그 이제 공습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군인이 2,334명이 사망을 하고 1,143명이 부상을 했네요. 민간인들이 103명이 이제 죽거나 다쳤고, 그다음에 이제 전함은 4척이 침몰이 되고 한 척이 좌초, 3척이 손상. 그러면은 이게 8척인데 전함 8척이 다 망가졌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순양함 6척 중에 이제 3척이 손상이 됐고 구축함 29척 중에 3척이 손상이 됐고 그다음에 잠수함에 대한 뭐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좀 피해가 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기가 188대가 파괴가 되고 159개가 이제 손상. 이제 188대는 못 쓰게 된 거고 159개는 이제 그때는 어, 뭐 일부 이제 그 파괴된 것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겠죠. 자, 그렇게 보면은 거의 390대가 있었는데 거의 뭐 다 망가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일본은 항공기가 29대가 상실이 됐고 74대가 손상을 입었네요. 잠수함 4척이 침몰이 되고 한 척이 좌초가 됐고 군인 64명이 사망했고 포로가 1명인데 거의 일본 쪽은 뭐 피해가 없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뭐 급작스럽게 와서 진주만에 있었던 걸 때려버리는데 뭐 미국인들 뭐 방법이 있었겠어요? 네. 자, 진주만 공격. 진주만 공격 한자로 쓰면 그렇고 일본 을 발음으로 읽는다면 신주완 만을 완이라고 읽네요. 통상 만은 거의 발음이 만 이렇게 똑같은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발음이 저 만자는 어, 완으로 읽네요. 신주완 고객기 공은 이제 고고 그다음에 격은 객기가 되니까 신주한 고객기가 되네요. 영어로는 Attack on Pearl Harbor 아니면 Pearl Harbor Air Raid, Battle of Pearl Harbor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진주만 공격은 1941년 12월 7일 아침에 미국 하와이주 오하우 섬의 미 해군 진주만 기지를 일본의 해군이 기습적으로 공격한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와 이를 지키는 공군과 해병대를 대상으로 폭격을 감행한 작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 사령관이 이제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이제 계획을 했고 나구모 주이치 부사령관이 이제 작전을 지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앞에서도 간략하게 봤지만은 미군 측 피해는 12척의 미 해군이 함선이 피해를 입거나 침몰이 되고 188대 비행기가 격추되거나 손상을 입었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또 많이 이제 파손이 돼서 당장 쓰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다음에 2,335명의 군인과 68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인 103명, 사상이니까 여기는 68명이 사망자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일본 측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병력은 64명만 희생이 됐고, 뭐 기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그렇게 큰 희생은 아니에요. 손실은 일본은 별로 안 봤다라는 얘기죠. 자, 이쯤 되고 나니까 미국도 이제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응을 했겠죠. 다행히 이제 파손되지 않은 이제 항공모함은 이제 그 항구에 있지 않고 그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제 괜찮았던 거죠. 항구에 있지 않았던 항모 세척과 유류 보관소와 변기창 등은 피해가 없었다. 뭐 그나마 다행이죠. 이와 같은 자원을 이용해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원상을 복구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그 부서진 걸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못 쓰게 된 거는 이제 새로운 걸로 만들어서 대체를 해갖고 전력을 보강을 했겠죠.
그때 당시까지는 이제 미국이 이제 뭐 전통적으로 미국은 고립주의를 이제 내세우는데 그렇게 고립주의를 고수하던 미국의 여론이 이제 급변하게 돼 갖고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말 미국 본토를 직접 그 와서 공격한 건 일본이 처음이에요. 물론 이제 9.11 테러가 있지만은 9.11 테러보다는 획기적으로 아주 대규모로 이제 본토를 공격한 거죠. 본토는 미국 본토가 아니라 이제 이게 섬이죠. 근데 본토나 다름없는 그 이제 지역이죠. 거기가 하와이가. 어찌됐든 미국 영토를 갖다가 직접 그렇게 공격한 건 저때가 처음이에요. 자, 공습 당일에 일본은 선전포고를 하였으나 다음 날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다. 참, 그것도 왜 전달이 안 됐을까요? 좀 미리 좀 이제 대비를 했으면 덜 했을 텐데. 자, 12월 8일 오후 미국 의회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개시가 됐다. 미국은 선전포고를 의회가 하는가 봅니다. 자, 같은 날 미국보다 9시간 앞서 영국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어, 이게 영국과 일본,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이제 소련이죠 그때 당시에 이거는 이제 동맹국이죠. 그런가 하면은 일본과 그 독일 그리고 이태리 여기는 이제 주축국이라고 그래서 그 추축국이죠. 추축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동맹국에 이제 그 대항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보면 동맹국이 그 침략을 받았으니까 같이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예. 자, 12월 11일에는 삼국 동맹을 근거로 독일, 이태리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예. 독일, 이태리, 일본이 삼국 동맹을 맺고 있었으니까 추축국으로서 이태리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아주 그야말로 아주 그럴듯한 세계 대전이 된 거죠. 이게 뭐 유럽서도 싸우지만은 뭐 아프리카에서도 싸웠고 그다음에 중동에서도 싸웠고 음, 그다음에 독일이 그 러시아 아니 소련도 이제 침공을 했었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게 동쪽으로 옮겨와서 일본이 이제 아시아 전체를 막 침략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이제 쫓아오고 서로 뒤죽박죽 주제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당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예. 일본은 만주 점령 후에 1937년부터 중국과 전쟁을 했다. 이제 중일 전쟁을 이제 비롯해서 그런 거죠. 이 중국이 그때 이제 중국도 장개석 군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모택동 거기도 이념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죠. 자, 그다음에 미국이 일본의 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철 수출을 금지하면서 석유 수출도 금지시켰다. 음, 그렇죠. 무기를 만들려면 쇠가 필요한데 쇠를 수출을 금지하면은 무기를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석유를 수출 금지하면은 뭐 비행기도 못 나르고 뭐 차도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 무렵에 소위 일제 시대의 말기였기 때문에 그때 뭐 우리나라에도 뭐 우리나라도 그때 피해를 본 거죠. 뭐 이제 총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집에 있는 놋그릇까지 다 이제 걷어가고 그다음에 에, 소나무에서 그 송진을 추출해 갖고서 이제 그걸 비행기 연료로 쓰느라고 석유를 수출 금지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때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미국 내 일본 재산을 동결을 하고 일본 선박의 파나마 운하 통행을 거부를 했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를 거부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남미 그 칠레 저 끝에를 이렇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남극까지 내려갔다가. 그 참 보통 그 심각한 거 아니에요. 수에즈 운하를 봉쇄하면은 아프리카를 돌아야 이제 서양에서 이쪽 동양으로 올 수 있듯이 참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 보면 말레카 해협이 있는데 이게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해협이에요. 거길 통과 못하게 하면 또 빙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자, 1941년 11월 26일 일본은 헐로트를 치후 통째로 인식을 했다. 이제 헐로트라고 하는 것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일본군의 전면 철수, 그다음 중국 대륙에서 모든 이권을 철회하고 그 삼국 동맹을 파기하라는 그 이제 일종의 그 이제 노트, 어, 뭐 나름대로 이제 뭔가 이렇게 에, 요구사항을 갖다 공지를 한 거겠죠. 예. 그게 이제 헐로트인데 저걸 딱 받아들고서는 이게 이제 치유 통역 좋다, 전쟁을 하자라는 거로 자기네들은 인식을 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일본은. 그렇게 석유가 이제 봉쇄가 되다 보니까 일본에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입장을 보면은 헐로트의 요구를 갖다 이제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 약화로 중국에서 철수를 했다. 그랬겠죠. 근데 만약 그때 철수를 했다라면은 일본이 패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해방은 1945년에 안 왔을 수도 있죠. 물론 뭐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이 그때 이 중국과 동남아 전체를 갖다가 만주 뭐 다 차지하고서 어,
그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만일에 저 헐러트를 받아들여 갖고서 인제 위축되는 상태로 이렇게 줄어든 상태를 계속 고수했다라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독립은 해방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그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충돌을 확대하여 동남아시아의 자원 획득을 시도하는 거. 이제 그게 인제 최종적인 인제 선택이었다라는 얘기죠, 일본의.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시아의 침략을 갖다 더 강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남아에 그 석유 자원이 많잖아요. 목재도 많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인제 일본이 더 발악을 했던 겁니다. 자, 진주만 공격의 목표는 미국의 태평양에서의 해군력을 무력화해서 전면전이나 동시다발적인 준비된 공격을 잠시나마 막는 것. 그러니까 어 일본도 그때 그랬겠죠. 진주만을 두드려 팹으로 인해서 미국과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승기를 잡고 이긴다 이거보다는 미국이 어떤 확장을 갖다 쪼끔 이렇게 주춤하게 만든다. 뭐 그런 정도로 인제 생각을 하고서 벌린 일이다라고 인제 예 뭐 볼 수밖에 없죠. 일본의 입장은 그랬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때 당시에. 뭐 미국이 워낙 경제력, 생산력이 컸기 때문에. 뭐 어찌 됐든 일본이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1942 년인데 우리는 그들의 진짜 가렴주구의 호덕일 때인데 그때 벌써 항공모함을 여러 척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어 이 무슨 탱크 같은 것도 만들어 갖고서 정말 미국 그다음에 뭐 이쪽 동남아를 다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벌일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뭐 아마 뭐 100 만이 훨씬 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게 했는데 하여튼 그만큼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세력을 일본이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일본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11월 26일 날 일본의 연합함대가 진주만으로 출정을 했네요. 그다음에 인제 헐로트 내용과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전쟁을 준비를 해왔다. 뭐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전쟁을 하는 나라에서 전쟁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특히 인제 '미국하고도 한판은 언젠가는 붙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쟁을 준비를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진주만의 수심이 15에서 30 미터밖에 되지 않아 그 정도 수심에서 어뢰 공격을 하기 위해 어뢰머리에 충격 완화 장치와 수평 안정 장치를 장착하여 B5N 내격기로 내격하여 최소한 16발에서 최대 21발을 어 적함에 명중시켰다. 여기서 얘기하는 적함은 미국 항공모함이나 뭐 구축함 이런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제 이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인제 저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인제 얻어맞고서 인제 미국의 대응을 보면은 일본의 전쟁 준비를 주일 미국 대사관 조지프 구 대사가 본국에 보고를 하였으나 유럽 전쟁에 몰두하던 미국 정부는 그것을 묵살을 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숨기려고 하더라도 그런 조짐은 나타나게 되고 조짐은 보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인제 그것을 주일 미국 대사가 보고를 했는데 유럽에서도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을 못 쓴 거죠. 일본군의 공격 임박선을 알고 있었으나 그 대상이 필리핀이라고 생각을 했다. 예. 참 '설마 이건 미국 영토를 공격을 해?'라고 생각을 못 했다라는 얘기예요. '필리핀을 공격하는 정도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레이더에 일본군 전투기와 폭격기가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당일 아침에 오기로 한 B-17 폭격 편대가 오는 걸로 오인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음. 굉장히 좀 어 뭐 느긋하게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나태하게 인제 그렇게 대처를 했다라는 얘기네요. 피해 현황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다 드린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주만에 인제 공습이 인제 끝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인제 미국 입장에서는 인제 화가 보통 나지 않았겠죠. 예.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 12월 7 일을 치욕의 날로 선포를 했다. 예. 바로 인제 12월 7 일이 인제 진주만을 때린 날이니까 1941 년입니다. 42 년이 아니고. 자, 그로부터 3일 뒤에 미국 의회는 전쟁을 선포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은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네요. 우리가 9.11 때도 봤지만은 그 정쟁을 하느라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싸우지만은 나라가 침탈을 당했을 때는 한 목소리를 내죠. 어떤 미국의 어떤 지성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다라는 거. 글쎄요, 우리나라는 뭐 6.25 전쟁을 하면서도 정치 파동을 겪고 뭐 이게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전쟁을 수행하는 대통령한테 좀 권한을 줘야 되는데 무슨 임진왜란 때도 보면은 갔다 와 갖고서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하고 라는 거 보면 정말 참 독특한 DNA를 갖고 있는 백성이 바로 이 한민족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반도기질이라고 봐요, 그거를. 자, 일본이 미국 본토로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 전쟁 준비를 인제 했다.
그리고 1 차로는 인제 그 하와이 섬을 이제 공격을 했으니까 '야 이게 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미국 본토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제 전쟁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 시설이 전부 인제 군수 공장으로 돌아가고 인제 정말 그야말로 음 항공기도 만들어 탱크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탄약도 만들고 군복도 만들고 그러니까 저기에 많은 그 미국 여성들이 또 동원이 됐겠죠. 또 애국심에 군대에 자원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참 저것도 참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입니다. 이 '전쟁이 났다. 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 군대에 자원해서 인제 전선으로 나가는 거죠. 정말 애국심 아니면은 저게 불가능하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그게 무슨 뭐 민족이 같은 민족도 아니고 인종이 한 인종도 아니고 검은 사람, 노란 사람, 하얀 사람 다 합쳐 있는데 그러나 국가라는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딱 집결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인종의 용광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그 어떤 국민 교육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12월 5 일이 국민교육훈장을 반포한 날이라고 그랬는데 음 그런 그 국민의 정신을 갖다가 하나로 몰입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교육이 돼 있었던 거라고 봐야 돼요, 미국은. 그래서 인제 최근에 인제 제가 12월 5일 날 국민교육훈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 음 그 이후에 이렇게 그 인터넷 기사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어디선가 그런 글을 봤습니다. "신국민교육훈장을 만들어서 반포해야 된다." 뭐 기존에 갖고 있던 거 헌신짝 버리듯이 내 버렸으니까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음 답답한 우리 현실이죠. 자 뭐 우리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주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다섯 번째 볼까요? 진주만 기습과 관련된 음모론도 또 많이 있었다. 즉 태평양 전쟁 발발과 관련하여 미국이 일본의 공격을 거꾸로 유도했다. 진주만을 때리게끔. 그다음에 진주만에 미 해군이 구식 전함들만 배치를 했다. 그러니까 파괴돼도 별 손해 보지 않을. 자 이게 음모론이에요. 음모론이 나중에 인제 어 진실로 판명이 될 때는 그건 정당한 가설이었다라고 다시 인제 정정을 하겠죠. 그 음모론은 음모론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그런 음모론 많죠. 뭐 인간이 과연 미국이 그 아폴로 11호 그걸 타고 달에 갔었느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런 음모론도 있고. 그다음에 지구가 왜 둥그냐? 지구는 평평하다. 또 이런 음모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먼저 상대방을 서로 음모론이라고 인제 비난하죠. 참 웃기고 재미난 세상이에요, 그거 보면은. 자 그다음에 인제 진주만 공격을 당한 후에 일본인들에 대해서 인제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큰 반감을 갖다가 인제 살 수뿐이 없겠죠, 당연히. 미국 정부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인 수용소를 설치해서 가둬 버린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인들을 강제 수용했다. 뭐 인권 얘기하지만은 뭐 전쟁 뭐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인데 뭐 인권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그쯤 되면은. 뭐 지금 뭐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다 그랬잖아요. 수십만 수백만을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음 정말 음 전쟁터에서 무슨 인권이냐. 그래서 또 포로를 또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죠. 그건 무장 해제된 그 군인인데. 하여튼 그 우리가 이 전쟁을 놓고 봐서 이제 포로에 대해서 음 정말 이 태평양 전쟁에서 포로가 된 그 미군이나 어떤 그 유럽의 어떤 그 이제 유럽에서 전쟁에서 또 포로가 된 그 유럽 군인들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죠. 영광의 탈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엑소더스 뭐 대탈출 이런 거 있죠.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어 정말 그 포로의 생활이 어떤지 그걸 우리가 잘 그 인제 알 수가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인제 본격적인 태평양 전쟁이 인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본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제 이 호주로부터 어 이게 필리핀에 있다가 인제 그 메가더 장군이 인제 호주로 인제 피신을 하죠. 인제 그 호주에서 다시 인제 전력을 인제 가다듬어 갖고 다시 인제 거꾸로 인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인제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태평양에 점점 있는 섬들을 하나 건너씩 탈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건너씩 탈환하면 보급선이 끊어지니까. 그건 그냥 고사되는 거죠. 이제 그 남태평양 섬을 탈환해서 올라오다 보면 인제 인도네시아가 나오고 그다음에 필리핀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 본토가 나오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전쟁을 몇 년 하다가 뭐 도저히 일본이 군인들이 항복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만세절벽이라고 해서 진짜 뭐 "만세!" 하고서 인제 떨어져 죽는다든가 내지는 항복을 하고서 죽는다든가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 일본 그 군의 어떤 행태라고 할까? 그걸 보고 이 서양 군인들은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복을 웬만해 갖고는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1945년 8월 달에 원폭을 갖다 이제 투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특성을 가진 일본인들을 전후에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어, 그 어떤 그 학자한테 연구를 의뢰했잖아요. 로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라는 그 책을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본 국화의 날이라고 하는 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일본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본인들의 특성을 그렇게 파악을 했던 겁니다, 미리. 예, 뭐 그건 또 조금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리조나호 기념관이 이제 그 하와이에 만들어져 있죠. 진주만에 있는 애리조나호 기념관, 애리조나 메모리얼은 진주만 공격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애리조나호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애리조나호는 그 당시 공격을 받은 지 불과 9분 만에 침몰하였고 총 인명 피해는 2,403명 중 1,177명이 그 한 곳에서 일어났다. 굉장히 큰 피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선체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그 위에 기념관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기념관을 설계한 사람은 알프레드 프레이스이고 종전 이후 1958년에 기념관 착공, 그로부터 한 3년 후에 이제 완공이 됐다라는 얘기니까 1960년대 초에 완공이 돼서 이제 개관을 한 거죠. 예, 그 여섯 번째 부분 하와이 1987년 3월이라고 돼 있는데, 어, 제가 1987년 3월 달에 3월 한 중순쯤 이제 됐을 때 제가 하와이 저기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리조나 그 메모리얼 그 기념관을 이제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아직도 그 바다 밑에서 기름이 올라오고 있다, 뽀글뽀글하고 기름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해서 그 현장도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이제 형님이 그 하와이에서 호놀룰루에서 이제 미국 유학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 그때는 정말 미국 한번 가면은 돌아오기가 힘들었어요. 비자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학위를 받아갖고 학업이 끝나야 돌아오지 그 이전에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오면 나가질 못하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유학을 가면은 뭐 5년, 6년, 7년, 뭐 8년, 9년, 10년 막 이런 식으로 그 오랫동안 고국을 들어올 수 없으니까. 우연히 그때 이제 제가 미국 출장 길이 있어갖고 돌아오면서 이제 하와이로 들려서 이제 형도 만나보고 형수님도 뵙고 그다음에 조카가 둘이 그때 있었는데 큰 조카는 국민학교를 다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카가 진려죠 진려 그다음에 에, 장조카는 이제 갓난아기였었는데 그때 참 그 사는 모습이 유학생들 사는 모습이 참 안 됐었잖아요. 참 형제간에 만났다 헤어지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저희 형님이 이제 차를 거기서 차가 없으면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차를 한 대 이제 중고차를 이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같이 타고서 하와이를 한 바퀴 돌았어요. 하와이 일주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는 못 봤지만은 저는 하와이를 한 바퀴 구경을 한 그 이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87년이니까 참 지금 하와이도 많이 변했겠죠. 예. 그런 형님은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모 국립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고서 결국 지금 이제 명예교수로 계시고 형수님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조카들이 이제 장성을 해서 참 그 하여튼 이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와이 구경을 한번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일본이 그렇게 이제 공격을 했었다라는 거. 자, 어찌됐든 그러면서 1945년 8월 원자탄 두 방을 맞고 일본은 이제 항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냉전 때문에 일본이 다시 일어났죠. 일본이 다시 일어났어요. 정말 그 더군다나 이제 우리 6.25 사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혜택도 많이 받고 일본이 정말 60년대, 70년대 살아오면서 정말 일본이 정말 참 일본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기술도 뛰어나고 정말 노벨상도 많이 받고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일본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음, 죽어도 떨쳐버릴 수 없는 게 또 있죠.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그 마음 한 구석에는 그게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일이 아니고 극일 정말 일본을 극복해 갖고서 일본은 우리가 젖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이게 죽창 들고 나간다고 해서 이제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게 지금 뭐 하만지 돼지인지 모르지만 이제 폭탄을 들고 있는데 저 폭탄을 갖고서 일본이 진주만을 그렇게 두드려 팼던 거예요.
네, 이상 대서로이 날에 세계민간 항공의 날을 맞이해서 항공기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 김정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